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메커니즘적인, 그, 사건 개요와 항공기가 움직이는 원리, 뭐 이런 메커니즘적인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제3자 지상에서 촬영한 민간인 일반인분의 그 촬영 영상으로 오른쪽 엔진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제 동체 착륙을 시전하고 이제 원래 로컬라이저라는 어떤 그 신호 및 안테나 같은 그 구조물이 그냥 평평한 그 활주로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둔덕 위에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그 둔덕에 충돌해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영상까지는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것저것 이제 상황들을 보아하면서 많이 이제 의혹까지는 아니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의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흔한 게, 무한공항 주변이 다 바다인데, 바다나 그 주변 습지대에 동체 착륙을 했으면 괜찮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 많은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요즘은 워낙 정보화 시대가 고도로 발달해 있으니까 이 검색 좀만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만한 착륙 지점이 되지 못합니다. 의외로 지상에 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이라는 거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건 다들 이제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 물은 가만히 잔잔히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속으로 넓은 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물체보다도 단단해질 수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은 결코 그렇게 부드러운 물질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그 다이빙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다이빙 할 때 다들 최대한 몸을 어떻게든 입수하는 그 순간만큼은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양손 이렇게 앞으로 쫙 모아가지고 입수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이빙 선수들 하는 그 높이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세 활짝 부르고 팔다리 활짝 펴고서 그 상태 그대로 평면적으로 수면에 충돌하면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이빙 선수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양 손끝 모아서 뾰족한 표면적을 최대한 적게끔 입수할 때랑 표면적을 최대할 때랑 차이가 그 정도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수하느냐 사망하느냐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바다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다는 항상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연안 같은 경우. 여름, 겨울이 특히 그렇습니다. 겨울이 특히 심하죠. 겨울은 여기까지 가면은 좀 너무 멀리 가는데 어쨌든 겨울 바다는 결코 바람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영장이나 다이빙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수면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평한 곳에 최대한 천천히 막 이렇게 그렇게 입수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활주로라는 거는 랜딩 기어가 이번에 사건에서 펼쳐지지 않았죠. 동체 착륙을 한다고 했을 때 바퀴가 없어도 가장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 활주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이 아니고 그리고 최대한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3의 물체가 개입될 요소가 가장 적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비상시 지원될 수 있는 요건이 최적으로 갖춰진 곳이 활주로이기 때문에
바퀴가 없을 때도 항공기가 동체로 그 비비면서 착륙을 해야 한다면 활주로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M 필드 매뉴얼 또 이제 그 규정상에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옆에 바다가 있건 강이 있건 상관없이 활주로에 먼저 착륙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허드슨 강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옆에 바다 많은데 왜 바다에 착륙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해서 주변에 착륙할 공항이 도저히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주변이 개활지도 아니었어요. 도심지였고 그 뭐 마땅한 공간이 도저히 없어서 진짜 마지막 그 조종사의 판단으로 그 강을 선택한 건데 마침 그 허드슨 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이었고 기상 요건도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강 표면이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람이 안 불고 아무리 수면이 잔잔하더라도 동체 착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동체가 아니라 바퀴를 내렸어도 그래. 바퀴 내리면 더 힘들어요. 수면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활주로에 착륙을 한 선택은 뭐 지금 그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기장과 부기장 두 조종사분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영상만 보고 아 왜 오른쪽 엔진만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그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했어요. 영상만 봤을 때는 오른쪽 엔진만 버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망가진 것 같은데 왼쪽 엔진이 살아있으면은 유압 계통이 살아있을 것이고 랜딩 기어도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왜 랜딩 기어는 안 내려왔을까? 이거는 정비 불량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도. 하지만 이게 그 관제탑 교신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 관제탑 교신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항공기가 활주로의 끝단에서 착륙을 시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원래 활주로는 정방향, 역방향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쓰는 방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항공기는 역방향에서 어프로칭, 접근을 했고, 그것도 활주로의 끝단에서 접근을 해서 착륙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지점? 중간 지점에서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정비 불량이 아니다. 단순 정비 불량이 아니고, 엔진 하나가 살아있었으면은, 충분히 활주로 끝단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항공기가 충분히 추력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관제탑 교신 내용은 확신을 한 거고, 이 항공기가 활주로 중간 지점부터 착륙을 시도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원래 날개를 보면 착륙할 때 이 날개가 뒤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될 때 보면은 그 아랫방향과 윗방향으로 둥글게 확장이 되는데, 아랫방향으로 확장이 되는 거는 264 같은 또는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급상승할 때는 아래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확장되는 플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착륙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착륙 시에는 윗방향으로도 이렇게 둥글게 이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두 개 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랫방향으로만 이 플랩이 이게 호일 같은 게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오면은 이 바듬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위로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면은 이 바든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괜히 그냥 바람 저항만 세게 받아가지고 항공기가 느려져요. 이걸 이제 에어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고도 확신을 했죠. 아, 이 항공기는
유압을 다 상실을 했구나. 그런 항공기 외에 보이는 이 기계 장치들을 다 유압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유압을 발생시키려면은 엔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른쪽에서만 이제 폭발 불꽃이 보여가지고 오른쪽 엔진만 망가진 게 아닌가 했지만, 이게 강력한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항공기는 추락하기 직전에 엔진 양쪽 다 망가진 상태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딩 기어도 안 내려온 것이고, 그 활주로도 끝에서 착륙을 시도한 게 아니라 중간쯤부터 착륙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쉽게 와닿지 않으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무파워 핸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가 시동이 꺼지면, 무파워가 되죠. 심각한 경우는, 요즘 나오는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제자리에서 핸들을 진짜 악을 쓰고 움직이려고 해도 미동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옛날에 나온 무파워 핸들 완전 개똥차들은 제자리에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는데, 또 요즘처럼 또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그냥 순수하게 유압 없이 인력과 그 기계장치 종감 속비의 힘만으로 기계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제가 봤을 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랜딩 기어도 안 내려오는 거지. 이 항공기 무게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지탱하는 랜딩 기어, 밑에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랜딩 기어는 바퀴입니다. 이 바퀴도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려면은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페일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유압이 작동되지 않을 때 사람의 힘으로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닭다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이게 수동으로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수동으로 창문 올리고 내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이 항공기 수백 킬로 나가는 랜딩 기어를 사람의 힘으로 내리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것도 힘든데, 지금 항공기 날개나 이런 게 조작이 제대로 되질 않아. 그것도 물론 이제 조작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날개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랜딩 기어까지 내릴 여력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항공기가 충분히 높은 고도에서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승무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날개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 테니까 랜딩 기어를 좀 수동으로 조작해달라,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지만, 이 엔진 두 개가 마시간 시점은 착륙하기 불과 2분 30초 전이었습니다. 2분 30초 만에 엔진 두 개가 이 새떼한테 맞아가지고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상적인 작은 크기의 새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마침 그 새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공교롭게, 좀 진짜 말 그대로 재수없게, 양쪽 엔진 다 엄청난 속도를 가진, 엄청난 질량은 아니지만 F는 MA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이 항공기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착륙할 때 시점에 보통 항공기 속도가 한 290에서 300km 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1km에서 5km짜리 새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를 때려맞게 되면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엔진 두 개가 그래서 나간 것 같아요. 그 엔진이 나갔으니까 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랜딩기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항공기를 긴급하게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냥 자유낙하,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상황. 근데 오던 속도가 있어서 비스듬하게 그냥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정방향으로는 이제 일단은 이미 글렀으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역방향에서 어떻게든 착륙을 시도했던 거고, 그래서 활주로 중간 지점에서부터 동체 착륙이 시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보면은 또 이 영상을 보면은 동체 착륙을 하는 시점에서도 기수, 비행기의 대가리입니다. 기수가 이렇게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원래 이제 동체 착륙을 제대로 하려면 비행기 전체가 땅바닥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불꽃을 튀기면서 이제 그 최대한 마찰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땅에 최대한 온몸이 비비면서 내려가야, 비비면서 이제 나아가야 더 빨리 했을 거 아니에요, 마찰력 때문에. 근데 영상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해당 항공기가 엔진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땅으로 비비면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엔진이 날개 밑에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이 해당 항공기가 싣고 있는 항공유가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그 이 항공기 스케줄이 이 무안공항에 그 착륙하기 직전에만 해도 한 8개인가 10개 국가를 왔다가 찍고 도착해서 또 곧바로 한 얼마 있다 이륙할 예정인 그런 스케줄인 항공기였대요. 원래 항공기들은 착륙할 때 비행기가 갖고 있는 기름이 최대한 적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또 완전히 비울 수는 없어요. 매 착륙마다 기름을 최대한 비우면 좋긴 한데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분량의 기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급유하는데도 항공기는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공항마다 급유하는 절차가 또 각각 공항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공항마다 항공유의 가격도 다를 것이고, 이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나 여행사들마다 기착지, 공항마다 어디서 얼마 어치의 기름을 주유할지를 다 그것도 항공 스케줄에 짜놓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착륙하고 와서 보충을 할지 아니면 보충할 필요 없이 바로 이륙을 할지 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공유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동체 착륙을 하되 최대한 마찰력을 줄이면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왜냐면 항공유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거 불 한 번 붙으면은 그냥 끝나요. 뭐 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거의 한번 불이 붙으면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비상 착륙이나 불시착을 하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승객들이 진짜 전력 질주로 항공기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착륙하는 과정 중에 불이 붙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그 최후의 순간까지 그 조종사분들이 컨트롤했다는 게 좀 영상에서 저는 보였어요. 아, 저 진짜 그 동체 착륙하는 그 각도나 그런 걸 보면은, 와, 이 사람들 진짜 운전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엔진 두 개가 맛이 가서, 긴급하게 착륙하는 순간에 긴급하게 엔진 두 개가 맛이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항공기는 추락하게 됐다. 좀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그 항공기는 그 예비 전력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 유압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항공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유압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 해당 그 추락하기 2분 전쯤에 긴급하게 그 보조전력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유압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전투기로 비유를 하자면은 착륙하기 직전에 미사일 한 방 맞은 거예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한 방 맞아가지고, 근데 미사일 한 방 맞아서 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조종을 100%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사일 한 방 맞아가지고 조종을 10%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던 상황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사분들은 완벽하게 착륙을 시도를 한 게 아니라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착륙을 해냈어요. 근데 공교롭게 무항공항 끄트머리에는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구조물 위에, 방지턱 위에 그 로컬라이션인지 레이션인지 나방인지 그건 있어야 돼요. 그 원래 그 로컬라이션인지 뭐인지 그 안테나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보통은 이제 평지에 활주로 연장선상에서 수평을 유지한 채로 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모종의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그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그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얼마 전 후쿠오카인지 하네다인지 어딘지 공항 보면은 똑같이 아시아나 항공이 랜딩 기어 안 나와가지고 동체 착륙하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지금 사건과 똑같이 동체 착륙, 긴급 비상 착륙을 시도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그렇게 안테나를 충돌하고 외벽까지 충돌하고 무사히 다 승객이 전원 생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뉴스나 지금도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 외벽에 충돌해서 폭파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외벽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 외벽에 충돌해서 폭파한 게 아니에요. 그 로컬라이션인지 그 안테나가 잘못 시공된 그 콘크리트 장애물,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하는 그 콘크리트 장애물에 충돌해서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 항공기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단언컨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 두 조종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조종을 해내셨고요. 그리고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제주항공의 그 정비 불량이 있지 않았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그 랜딩 기어가 안 빠진 거는 조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엔진의 외부적인 데미지가, 그 새들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이 데미지를 입어서 랜딩 기어가 안 빠진 거지, 정비 불량으로 랜딩 기어가 안 빠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비 불량일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무안공항에 도착하기 전에도 9개국 공항인가 이미 소화를 하고 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랜딩 기어만 안 빠진 거였다면은 정상적으로 다른 항공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활주로 끝에서부터 착륙을 시도했을 겁니다. 활주로 중간부터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정비 불량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는 이번 참사에 곁들여가지고 이제 이 정치적인 요소에 대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이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